세 번째 시간이고, 자본론 제2권의 2편 공부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자본론 2권 서문하고 1편 공부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속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서 파일도 확인을, 제가 올려드린 파일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매시간 강의 자료로 올려드린 파일,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하고 이제 별도로 추가로 파일 2개를 더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자본론 2권하고 3권 텍스트 중에서 예, 예, 강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보면 이제 좋을 만한 표나 이제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들 위주로 일부를 발췌해서 파일로 하나 이제 만들었거든요. 복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따로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활용할 자료도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올려드렸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권 2편 자본의 회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2권 2편의 제목이 자본의 회전인데요. 예, 지난 시간에 자본론 1권, 특히나 1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읽기가 좀 뻑뻑하다, 또는 이제 재미가 훨씬 덜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2편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읽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예, 그 조금 더 이제 예, 그 여기서 뭐 손에 잡힌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구체적인 자본 운동에서 현실적인 이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자, 1편의 주제가 순환이었고 2편의 주제가 예, 회전인데,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지만은 이 순환과 회전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제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첫머리에 전체 개관하면서 제가 이제 1편하고 2편에 관해서 서술해 놓은, 요약해 놓은 문단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정도씩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자본의 순환이라는 게 자본의 운동을 각각의 단계마다 스냅 사진을 찍어서 살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본의 회전은 실제로 움직이는 자본을 살펴보는 활동 사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편에서는 모든 자본 가치가 순환의 각각의 단계, MC의 과정, 그리고 CP, C'의 과정, C'M'의 과정을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통과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본의 운동에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자본 운동은 뭐다? 각각의 단계의 자본이 동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하된 자본이 1단계 MC 과정, 그다음에 2단계, 그다음에 생산 과정, 그다음에 3단계 C'M'의 과정에 각각 나누어져서 공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나란히 서로 다른 단계에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부분들이 끊임없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 이게 자본의 실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 그래서 인제 그 실제 운동에 이제 쪼금 더 가까운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회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회전 시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회전 시간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회전수라는 개념도 도입이 됩니다. 자, 1 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용 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본의 순환을 개개의 단일 가정이 아니라 주기적 가정이라고 파악할 때 그것은 자본의 회전이라고 불린다. 이 회전의 시간은 자본의 생산 시간과 유통 시간의 합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 총 시간이 자본의 회전 시간을 이룬다. 따라서 그것은 총 자본 가치의 한 순환 주기와 다음의 순환 주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일생에서 주기성을 또는 동일한 자본 가치의 증식 생산 과정을 갱신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자본의 회전 시간은 그가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고 최초의 형태로 회수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M에서 시작해서 이제 M 프라임가에 도달하는 데 이제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생산 시간과 유통 시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일정한 기간, 뭐 보통 이제 1 년을 상정하는데요. 1년 동안 이 자본이 몇 회전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회전수가 되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봤던 것처럼 순환과 이제 회전은 예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1 장에서 1 편에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본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주제를 이제 명시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 주제가 등장합니다.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분단은 민병헌 씨께 부탁을 드립니다. 8장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단 확인해야 할 것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사이의 구별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구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임금은 일회전 시간에 그 가치가 투하, 소비, 회수되는 원료 등과 같이 유동자본으로 취급되지만 그 임금으로 구입한 살아있는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수단과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원천이 된다. 즉,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차이는 투하된 자본 가치가 한 차례의 회전만으로 회수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생산 과정에서 그것이 행하는 역할의 차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고전파 경제학의 대가들인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터무니없는 오류 또는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한 결론만을 낳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10장과 11장에서 다룬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1 권에서 가장 인제 중요하게 구분했던 게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구별이에요. 즉 생산 수단과 노동력이 생산 과정에서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불변자본은 본래부터 그것이 가지고 있던 가치, 즉 생산 수단의 경우에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를 그것이 소비되는 만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제 이전하는 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가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변자본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불된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변자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조금 더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건 생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는 전혀 무관하고, 자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화합을 위해서 투하한 자본 가치가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가, 1회전 안에 전부 다 회수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거죠.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현 씨 부탁드릴게요. 불변 자본의 일부는 생산 과정에 들어갈 때의 특정한 유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물의 형성을 돕고 있다. 그것은 길거나 짧은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노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불변 자본의 이 부분은 그 자체의 사용 가치와 함께 그 자체의 교환 가치를 잃는 데 비례하여 생산물의 가치를 이전시킨다. 이런 노동수단의 가치가 생산물로 이전되는 정도는 평균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 투하자본 가치의 일부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수단의 기능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 형태에 고정되어 있다. 이 자본 부분은 유용 형태 그 자체로서는 유통하지 않고 그 가치만이 유통하는데 그 자본 부분이 생산물, 상품으로 유통한다. 생산물에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가치가 유통한다. 노동수단이 기능하는 기간 전체에 걸쳐 그 가치의 일부는 생산되는 상품과는 무관하게 항상 생산 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이 특성 때문에 불변 자본의 이 부분은 고정 자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생산 과정에 있는 투하 자본 중 고정 자본을 제외한 모든 소재적 구성 부분은 유동 자본을 형성한다. 예, 좋습니다.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구성이 있는 도구나 기계와 같은 이제 노동 수단은 생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그 가치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마멸돼서 소비돼 버리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소비가 되고 여러 차례의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노동 도구나 이제 기계 등등의 가치는 그 가치가 이제 한꺼번에 이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마멸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 대체로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가치 이전의 크기를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이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본래적인 형태는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정자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재적 구성 부분, 네. 자, 불변자본 중에서도 원료나 보조 재료와 같은 경우, 물론 이것들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 내구성을 가진 노동 수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정 자본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원료나 보조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고정 자본이 아닌 유동 자본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11장 거의 이제 마지막 쯤에 이제 확인이 될 텐데, 일단 뭐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예를 이제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내구성을 가진 도구나 기계 등등이 고정 자본이고요. 그렇지 않은 원료나 보조 재료, 그리고 가변 자본인 노동력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생산 과정에서 한꺼번에 그 전부 다 소비가 되고 그 가치가 역시 한꺼번에 소비돼서 일회전 기간 안에 회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제 유동 자본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명옥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형태 규정은 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자본 가치, 즉 생산 자본의 회전상의 차이에서만 생긴다. 이 회전상의 차이는 생산 자본의 각종 구성 부분들이 그들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방법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그 구성분들이 생산물 가치의 생산이나
가치 증식 과정에서 행하는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립은 산업 자본의 다른 두 개의 존재 양식,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에서는 있지도 않으며 그 위의 양자와 생산 자본 사이의 대립으로서 있는 것도 아니다.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사이의 대립은 오직 생산 자본에 대해서 그리고 생산 자본의 내부에서 있을 뿐이다. 화폐 자본과 상품 자본은 생산 자본에 대비한 유통 자본이면은 틀림없지만 고정 자본에 대비한 유동 자본은 아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그 규정의 이제 기준이 뭐냐? 생산자본의 각 구성 부분들이 그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키는 방법상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구성 부분들이 생산물 가치의 생산이나 가치 증식에서 행하는 기능의 차이를 가지고 기분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구분이죠. 어쨌거나 고정자본, 유동자본이라는 구분이던 그다음에 불변자본, 가변자본이라는 구분이건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생산자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1편에서 산업자본의 운동을 그것이 운동 과정에서 취하는 여러 형태들에 따라서 화폐자본, 생산자본, 상품자본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한 단계에서 이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유통 영역, 즉 MC와 C 프라임, M 프라임의 과정에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자본들이 화폐 자본과 상품 자본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유통 영역에서 기능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유통 자본이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그 생산 영역에서 이제 기능하는 생산 자본과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산자본 내부에서 이제 비로소 고정자본, 유동자본 또는 불변자본, 가변자본의 이제 그 구분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고정자본, 유동자본이라는 용어를 이제 먼저 사용했던 뭐 스미스 이래의 이제 주류 학자들, 막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주류 학자들은 이걸 이제 엄밀하게 그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부터가 이제 먼저 그 막스가 유통자본이라고 이제 명명했던 그 상품자본 내지는 화폐자본을 유동자본이라고 이제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헷갈려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권부터 계속 공부해온 불변자본, 가변자본과 고정자본, 유동자본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변자본은 생산수단입니다. 근데 그 생산수단 중에서는 고정자본도 있고 유동자본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새 그런 건 아니지만 기계나 건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고정자본이고 원료나 보조자료는 대체로 유동자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자본인 노동력은 당연히 유동자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변자본은 고정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죠. 왜? 불변자본 중에는 고정자본도 있지만 유동자본도 있거든요. 역으로 고정자본은 불변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죠? 가변자본은 유동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유동자본은 가변자본이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죠. 유동자본 중에서는 이제 불변자본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싹 다 지우고 문장 하나 이제 딱 던져놓고 제시를 받았을 때 그것의 가부를 명확하게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 개념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생산자본 내에서의 구분이다라는 거죠.
자, 생산자본 내에서 가치 형성에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불변자본과 이제 가변자본으로 구분이 되고 가치를 이전시키는 방식의 차이. 그래서 결국 투하자본이 회수되는 방식의 차이로 구분할 때는 고정자본과 이제 유동자본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8장이었어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질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투하자본의 총회전, 회전순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직접 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기는 할 테지만은 일일이 다 이제 그 시간 안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일부만 이제 발췌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임의로 선택한. 네, 이제 9장에 그 공항의 주기와 고정자본의 갱신 주기에 관한 그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과 함께 사용되는 고정자본의 가치량과 수명이 증대함에 따라 그만큼 산업의 생애와 각 투자 부분에 투하된 산업 자본의 생애도 단연간 예컨대 평균하여 10년간의 생애로 발전해 간다. 한편으로 고정자본의 발전이 이 생애를 연장시킨다면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진전하는 생산수단의 끊임없는 변형으로 말미암아 이 생애는 또 단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과 함께 생산수단도 변화하며 그리고 생산수단들이 물리적 수명을 다하기 오래전에 도덕적 가치 감소, 간섭적 마멸의 결과로 그것들을 끊임없이 대체할 필요성도 증대해야 한다. 대공업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 생명순환이 평균하여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 관련되어 있는 회전들로 이루어지는 몇 년간에 걸친 순환, 자본은 고정적 구성 부분 때문에 이 순환에 얽매여 있다. 주기적 공황의 물질적 기초의 하나를 제공하며 이 순환에서 기업은 침체, 중의의 호황, 지나친 활황, 공황의 순차적 시기들을 통과한다. 물론 자본이 투하되는 시기들은 매우 상이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언제나 새로운 대규모 투자의 출발점을 이룬다. 따라서 사회 전체를 고찰한다면 공황은 대체로 다음에 올 회전순환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물질적 기초를 이룬다. 강범한 사회적 규모로 공장 설비를 일찍 갱신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공황이다. 예, 좋습니다. 지금 목 상태가 썩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수고해 주셨어요. 자, 힘드시면 이제 다음번부터는 조금 이제 순서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자, 막스 당시에 대체로 10년 안팎의 주기로 공황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막스 사후에도 이런저런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교란은 있지만은 최근까지도 이 10년의 주기는 거의 틀림없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고정자본의 갱신 주기도 당시에 이제 대체로 1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고정자본의 갱신 주기는 한편에서는 연장되고 한편에서는 단축되는 두 가지 측면을 보인다라는 거죠.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정자본이 점점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마모되지 않고 그래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갱신 주기는 연장이 될 텐데 동시에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기계 등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 감가, 무형의 가치 감소라고 이제 불렀던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갱신 주기가 단축되는 그런 압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대체로 10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공황의 주기와 이제 맞물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공항은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3권에 가면 조금 더 많이 풍부하게 살펴보겠지만은 공항이 발발하면은 그 경쟁력이 약한 그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는 자본들이 대거 이제 파산을 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본들이 이제 그들을 흡수하면서 일정 기간의 이제 침체기를 거쳐서 다시 새로운 호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즉 새로운 신규 투자가 대규모로 시작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때 고정자본의 이제 갱신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고정자본이 새롭게 갱신되는 주기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번에 이제 새로운 공황이 발발하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설비 투자가 침체 이후에 시작되었을 때 또 다시 이제 고정자본의 갱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10장하고 이제 11장은 막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주류 학자들이 이 고정자본, 유동자본의 이제 구분을 어떻게 이제 대충 또는 이제 예, 정확하지 못하게, 부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런 그 고정자본, 유동자본이라는 그 부분으로 불변자본, 가변자본이라는 부분을 이제 대체하면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이제 은폐하는 과정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고 있어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채린 씨 가능하실까요? 네, 10장과 11장은 앞으로 다룬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에 대해 막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라는 본질적인 구분 대신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현상적인 구별이 주류 경제학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보여준다. 애덤 스미스는 한 나라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은 화폐나 귀금속도 아니고 토지가 지닌 생산성도 아닌 인간의 노동 일반이라고 하는 탁월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자기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반복한다. 이것은 투하 자본 가치가 순환 과정에서 취하는 여러 형태들과 생산 자본의 각 요소들이 생산 과정에서 행하는 역할을 타의를 혼동했기 때문이며 더 근본적으로 보면 노동 과정과 가치 형성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를 흔히 뭐 이제 경제학의 시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스미스 이전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뭐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이제 언급하기도 하는데 자본론에도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제 스미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미스 이전에 이제 경제학파들, 중상주의, 중농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의 국부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중상주의자들은 이게 화폐로 사용되는 귀금속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부의 증진을 이제 위해서 더 많은 금과 은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중농주의자들은 오직 농업만이 생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토지 또는 이제 자연이 가진 그런 생산력 때문에 이 부문에서만 잉여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전혀 생겨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미스는 이런 한계들을 넘어서 자, 우리에게 에, 인간이 이제 소비하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 사용 가치들 일반이 이제 부이고 그것을 생산하는 인간의 노동, 이것을 이제 가치라고 부른 거죠. 이것이 바로 예, 국부를 증진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 가치 이론을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제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딱 여기까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곧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사이에 이제 구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구분을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후대에 계속 이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적 착취를 은폐하는 데까지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스미스 이후에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 또한 이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 부분이라는 게 가변 자본이 아니라 유동 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노동력이 아니라 이제 그 노동력을 구입하는 임금, 그리고 임금으로 노동자가 구매해서 지출하는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는 이제 생활 수단이 유동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구분은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잉여 가치, 이윤의 원천, 이윤, 이자, 지다 등등의 이제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일단 5번부터입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예, 케네에게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은 최초의 투자와 해마다의 투자 사이의 구별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 구별을 정당하게도 생산 자본, 즉 직접적 생산 과정에 합쳐진 자본의 내부에서만 있는 구별로 표시하고 있다. 두 종류의 투자 사이의 구별은 투하된 화폐가 생산 자본 요소들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생긴다. 이 구별은 오로지 생산 자본의 내부에만 있다. 이 문제에서 애담 스미스가 이룬 유일한 진보는 앞의 범주들을 일반화했다는 데 있다. 그에게는 이 범주들이 이미 자본의 특수한 한 형태, 차지농업과의 자본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산 자본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해마다의 투자를 유동 자본으로, 최초의 투자를 고정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그가 이룬 진보는 이런 범주의 일반화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설명에 이르러서는 케네보다 더 훨씬 뒤떨어진다. 네, 좋습니다. 자, 중농주의자들이 그 투하 자본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투자와 해마다의 투자인데, 자, 중농주의자들은 이제 농업만이 생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문에서 그 농민이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적 차진농업가이거든요. 중농주의자 본들이 이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농업 부문에 이제 최초의 투자, 뭐 장기적으로 이제 효력을 이제 발휘하는, 뭐 지력을 증진시키는 뭐 이런 그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걸 최초의 투자라고 불렀고, 이제 매해 반복되어야 하는, 그래서 뭐 한 해에 한 번씩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매해 반복되어야 하는 이런 투자 것을 이제 해마다의 투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개념으로 보면 이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사이의 구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농주의자들은 생산자본 내에서만 이걸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이제 농업만이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리고 협소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부문에서 필요한 이제 생산자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건데, 스미스는 이것을 이제 일반화했다라는 거죠.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 부문에서 예, 잉여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점은 분명히 진보입니다. 근데 최초의 투자를 고정자본, 해마다의 투자를 유동자본이라고 했는데, 그 스미스는 딱 거기까지는 기여를 했는데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을 제대로 구분하는 건 실패했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평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문을 읽어 보면 이제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스미스 저작 중에 어떤 부분은 대단히 심오한, 영어의 에소테릭입니다. 심오한데 또 상당 부분이 피상적이다. 영어의 엑소테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이게 라임이 잘 맞아요. 에소테릭과 엑소테릭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미스 저작의 에소테릭한 부분은 오히려 이제 부정되거나 이제 사장이 되고 후대에 엑소테릭한 부분만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식으로 막스가 평가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6번부터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오늘 그 게시판에 이제 올려드린 그 자료 파일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사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막스가 이권의 이제 10장하고 11장에서 스미스하고 리카도를 직접 인용을 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살펴보면은 그 스미스 리카도 저작의 특정한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발췌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텍스트를 직접 읽지는 않지만은 막상 이제 읽다가 보면은 조금 이제 막스가 종횡무진으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서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미스나 리카도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막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들을 이제 제가 네, 찾아서 막스가 직접 인용하는 문장들의 이제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10장에서 막스가 이제 비판하는 내용은 국부론 2편 1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자본론에서 인용 대상이 된 문장들을 이제 전부 여기서 그 표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11장은 그 리카도의 이제 정치경제학과 과소의 원리라는 책 1장에서 딱 2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인용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공부를 하면서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김나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스미스가 유동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상인의 화물과 화폐, 것은 막스가 유통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유통자본이란 유통과정, 교환에 의하여 매개되는 탈바꿈, 소재의 변화와 소유자의 변화, 유통 과정에 속하는 형태의 자본이며 생산 과정에 속하는 자본 형태인 생산 자본과 대립되는 상품 자본, 화폐 자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자본 형태들은 산업 자본가가 자본을 분할하는 특수한 종류들이 아니라 동일한 투하 자본 가치가 자기의 생애에서 차례차례로 끊임없이 새로 취하였다가 벗어버리는 상이한 형태들이다. 스미스는 이것을 자본 가치가 생산 자본의 형태로 있는 동안 그 가치의 유통에서 발생하는 형태상의 차이, 이것은 생산 자본의 각 요소들이 가치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생긴다. 와 혼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농주의자들에 비하여 스미스의 일대 태도가 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 파일에서 국부론의 이제 해당 부분들을 보면은 뭐 스미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의 화물은 유동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 상인의 화물이라는 게 사실 상품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화폐도 유동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장이 또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조금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유동자본은 이처럼 각 거래자의 수중에 있는 모든 식료품, 원료, 완제품 이거 전부 다 상품 자본입니다. 그래서 막스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유통자본이지만 결코 유동자본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들은 유통시키고 분배하는 데 필요한 화폐, 즉 화폐 자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유동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을 유동자본이라고, 즉 생산 영역과는 이제 무관한 그런 이제 자본들을 유동자본이라고 이제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은신 씨 부탁드립니다.
스미스는 다음의 사실에만 매달리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일부, 진정한 노동수단은 자체의 현물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다만 점차적으로 소모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봉사하며 또 생산수단의 다른 부분인 재료는 자체의 현물 형태를 변화시켜서 또 바로 자체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산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산자본의 요소들이 노동과정에서 수행하는 이와 같은 상이한 역할은 고정자본과 비고정자본 사이의 구별의 출발점을 이룰 뿐이고 이 구별 자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은 모든 생산 양식에서 동등하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이한 소재적 역할에는 생산물로의 가치 이전의 상이한 방식이 대응하며 그리고 또 생산물의 판매에 의한 가치 보충의 상이한 방식이 대응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바로 문제로 되는 구별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고정자본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노동수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수단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일부가 생산물 가치의 구성 부분으로서 유통하는 동안 그 가치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노동수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자, 스미스가 이제 때로는 심오한 에소테릭한 분석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또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피상적인 엑소테릭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막스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고정자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산 과정에서 생산 수단의 일부가 현물 형태가 변화하지 않고 소모되는 경우는 고정자본이고 현물 형태 자체가 이제 변화하면은 유동자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생산 수단의 이제 소재적인 특징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자본으로 기능했을 때 그 생산물로 가치가 이전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박지용 씨 부탁드립니다. 스미스는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 가치의 결정적 특성을 유동자본이라고 확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농주의자들의 전제에 의존하지 않는 중농주의적 규정이다. 그는 자기의 후계자들이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 부분을 가변자본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사실상 후대의 저술가들은 더 나아가서 고정자본에 대립하는 유동자본이라는 것을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 부분의 결정적 특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생활수단에 지출된다는 것을 유동자본의 본질적 특징으로 삼았다. 이런 규정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학설과 결부되었다. 즉,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되는 노동기금은 하나의 주어진 크기인데 이 노동기금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노동자의 목체 한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전부가 노동력의 구입에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설이 바로 그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 가치는 유동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노동력과 생산 수단이 생산 과정에서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하는 역할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이제 노동력에 지출되는 자본이 유동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생활수단이 곧 유동자본이다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권에서 이제 공부한 1권 7편에서 공부한 이제 노동기금이라는 사고 방식과 이제 결부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죠. 네, 이따가 11장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네, 일단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생활수단 유동자본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생활수단이
과연 이제 자본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즉 생산 자본에서 생산 과정에서 기능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그냥 생활 수단이 예, 유동 자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일단 뭐 어떤 사회든지 생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 생활 수단이 반드시 이제 자본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고 설령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 수단은 노동자가 임금으로 이제 구매하는 상품인데 그건 사실은 유동 자본이 아니라 유통력에서 기능하는 유통 자본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또 이제 이런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우겨버리면 착취 자체가 이제 은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가라는 건데 뒤에 나와 있는 그 얘기지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문장으로 이제 자세하게 11장의 서술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 주류 학자들이 스미스 이래 이제 주류 학자들이 유동자본이라고 규정하는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수단과 그다음에 이제 고정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기계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자, 자본가가 일정한 크기의 가치액을 투하하고 나중에 회수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도 다른 측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가치 증식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지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차이가 있는 건 뭐다? 자, 생활수단,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수단은 유동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가치가 일찍 회수가 되고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 투하자본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래 걸려서 획수된다. 이 차이만 남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장 리카도에 관한 이야기네요. 민병은 씨 부탁드립니다. 한편 노동 과정 및 가치 증식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 재료는 노동 수단과 같은 범주에 속하여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가치에 대립한다. 다른 한편에 유통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은 노동 재료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같은 부류가 되어 노동 수단에 투하된 자본 부분에 대립한다. 이렇기 때문에 리카도에게는 노동 재료, 원료, 보조 재료에 투하된 자본 가치 부분은 어느 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사라져버리고 있다. 즉, 이 가치 부분은 고정 자본의 편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통 방식에서 보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편으로 유동 자본의 편에 소속시킬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대립을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대립과 동일시하는 것, 스미스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아맘니의 리카도의 저술에서도 그렇다. 그것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리카도는 강한 이론적 본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자본 부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좋습니다. 자, 그 리카도를 막스가 이제 잡아놓은 2권의 11장에서 이제 인용하는 부분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노동을 유지할 자본과 도구, 기계 및 건물에 투하된 자본의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을 유지할 자본을 이제 그 유동자본이라고 부르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수단이고요. 도구, 기계 및 건물에 투하된 자본이 고정자본인데 여기 이제 뭐가 없어요? 유동불변자본, 원료나 보조재료 같은 유동불변자본이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랬느냐라는 건데 자, 원료나 보조재료 같은 경우는 고정자본 에 대한 이제 유동자본이면서 동시에 그 가변자본을 대비한 이제 불변자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목표가 자, 노동력의 가치 창조적 성격, 즉 착취의 이제 근원이라는 것들을 은폐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라면은 예, 예, 예,
가변자본, 불변자본 대신에 이제 유동자본, 고정자본이라고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노동력과 예, 기계를 이제 기계 건물 등등을 이제 대비시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원료나 보조재료 같은 경우는 한편에서는 이제 불변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력과 다르고 그리고 유동자본이라는 측면에서 고정자본과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껴있으면은 곤란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이 가변자본이 노동력이 가진 그 가치창조적 성격을 예,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 무의식적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이제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경제학 교과서들을 보면은 뭐 생산을 설명할 때 뭐 이런 식의 함수를 쓰죠. Q 생산량, 산출량은 K와 L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K가 자기들이 이제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생산 수단이고 L이 노동인데 실제로 이 자본 중에서 자본재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고정 자본만 언급을 하고 유동 불변 자본에 해당하는 원료나 보조 재료는 멍시적으로 이제 자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교과서도 있고 또 이제 그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이걸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언급하는 경우가 못 본 척 이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결국 여기서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백승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부르주아 경제학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범주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범주를 스미스가 혼동한 것을 무엇 때문에 본능적으로 고집하고 무비판적으로 한 세기 동안이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대로 되풀이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임금에 투하되는 자본 부분을 원료에 투하되는 자본 부분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형식적으로만 즉 자본이 생산물에 의하여 일부분씩 유통되는가 또는 한꺼번에 유통되는가 하는 점에서만 불변 자본과 구별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에 따라서 또 자본주의적 착취의 현실적 운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오직 투하 가치의 재현이 문제로 되고 있을 뿐이다. 예, 그렇죠. 앞서 이제 봤던 내용인데 막스 기준으로 한 세기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다음 거는 이제 제가 집어넣은 거죠.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제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정명옥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이 그것의 재생산 시간, 따라서 그것의 유통 시간에 의해서만 노동 수단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구별된다면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과 생산 수단에 투하된 자본 사이의 일체의 특징적인 구별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처음부터 명백한 것은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을 유동자본이라고 하는 규정은 제2차적 규정이며 이 규정은 생산 과정에서 이 자본의 특징적 차이를 없애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이 규정에서는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과 원료 등에 투하된 자본이 동등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일부를 가변자본과 동일시하는 이 분류는 불변자본에 대립하는 가변자본의 특징적 차이를 전혀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 부분과 노동수단에 투하된 자본 부분이 서로 대립되기는 하지만 이는 결코 두 자본 부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치의 생산에 참가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자본 부분이 주어진 가치가 오직 서로 다른 기간에 걸쳐 생산물로 이전된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뭐, 이 내용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을 생활수단으로 대체하고 이걸 이제 유동자본이라고 규정하면은
차이는 오직 그 투하 자본이 회수되는 이제 기간의 차이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네, 쭉 봤었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네, 그다음에 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2번이에요. 이거는 네,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화폐로 지불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화폐 그 자체가 생산수단과 동일한 방식, 생산수단의 경우에는 가치뿐 아니라 소재도 생산 과정에 들어간다. 으로 생산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가 자기의 임금으로 구매하는 생활수단이 직접 유동자본의 소재적 형태로 원료등과 함께 동일한 항목에 들어가고 그리하여 노동수단과 대립한다면 사태는 다른 외관을 띠게 된다. 한쪽의 물건, 생산수단의 가치가 노동과정에서 생산물로 이전된다면 다른 쪽의 물건, 생활수단의 가치는 그것을 소비하는 노동력에 재현되고 이 노동력의 활동에 의하여 역시 생산물로 이전된다. 생산수단이나 생산수단이나 생활수단의 형태로 생활에 투하된 자본가치들은 동등하게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완전한 신비화가 성공리에 완성되고 생산물 중에는 현존하는 잉여 가치의 기운을 완전히 은폐되어 버린다. 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김채린 씨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됨으로써 물건들이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성격을 이 물건들을 소재적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적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고유한 물씬 숭배가 완성된다. 예컨대 노동수단은 고정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과 혼란을 초래하는 스콜라 철학적 규정이다. 노동수단이 고정자본으로 되는 것은 첫째로 생산 과정이 실제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며 따라서 생산수단이 실제로 자본이고 자본이라는 경제적 규정성과 사회적 성격이 가지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또, 둘, 또 둘째로 노동수단이 자기의 가치를 특수한 방식으로 생산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고정자본이 된다. 비료와 같은 보조 재료도 비록 그것은 어떤 노동수단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동수단과 동일한 특수한 방식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고정자본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문제로 되는 것은 물건들을 분류하는 정의가 아니라 일정한 범주로 표현되는 일정한 기능이다. 네,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런 스톨라 철학적 규정이라는 이제 문구가 등장하는데 자본론에서 이제 가끔 출몰하는 단어예요. 네, 스콜라스틱이라는 건데 뭐 스콜라 철학이라는 건 뭐 아마 한 번쯤은 제도 교육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세의 이제 철학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그 신학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뭐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부 철학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다. 뭐 이런 정도로 그 교과서에 짤막하게 나오고 이제 넘어갔죠. 근데 그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그 아퀴나스가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걸그 제시했을 당시에 그 전에 이제 그 신학이라는 형태로 그 내부에 이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철학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유명론과 실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양립 불가능한 전통인데 그 접근인데 아퀴나스가 이걸 대충 이제 뭉뚱그려서 조화가 가능한 것처럼 얼기설기 이제 그 얽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퀴나스가 위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걸 이제 강제로 이렇게 그 묶어놓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아무런 알맹이도 없이 이제 되도 않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계속 이제 그 늘어놓는 이런 그 말놀이의 이제 향연으로만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가 스콜라스틱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이제 비하적인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도 않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세에 이제 당시 그 철학자들이면서 신학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열차게 논쟁을 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다고 하잖아요. 포크 위에 천사가 이제 몇 마리 짝을 지어서 이제 춤을 출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막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노동수단은 고정자본이다라는 규정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도 않는 얘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자, 노동수단은 생산을 위해서 어떤 사회 형태에서든지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특정한 생산 관계 하에서만, 자본 임노동 관계 하에서만 그런 사회 형태, 그것이 이제 지배적인 생산 양식에서만 노동수단이 자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수단은 반드시 고정자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앞서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있는 노동수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고정자본으로 기능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전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생산 과정이 그 엄혹한 경우, 이를테면 이제 먼 바다에 나가서 석유 시추 같은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 아무리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혹한 작업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한 차례 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노동수단, 그 기계 장치를 과연 고정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건 어쨌든 간에 예, 유동자본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들의 이제 소재적인 특성이 그것이 고정자본인가, 유동자본인가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반례를 들고 있는데 비료 같은 보조 재료는 우리가 흔히 유동자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회성으로 작용하는 화학 비료가 아니라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쓰는 이제 유기농 비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보조 재료이지만 고정 자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확인할 가지고 여기서 이제 되도 않는 규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의 마지막입니다. 14번이네요.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임금에 투하된 자본이라는 것이 어떤 사정에서도 생산 수단 자체에 속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노동을 유지한다. 리카도는 것은 이 유동 자본의 성격으로 된다. 따라서 생활 수단이 자본이 아니라면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생활 수단이 자본으로 되기 때문에 생활 수단은 바로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을 유지한다는 속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또 생활 수단 그 자체가 본래부터 유동자본, 임금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한다면 임금 수준은 주어진 유동자본 양에 대한 노동자의 수의 비율에 달려 있는 것.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명제이다. 으로 되나 사실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끌어내는 생활수단의 양과 자본가가 자기의 소비를 위해 처분하는 생활수단의 양은 노동의 가격과 잉여가치 사이의 비율에 달려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앞서 이제 비판한 게 노동수단이 과연 고정자본이냐라는 문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생활수단이 이제 유동자본이다라는 규정도 이제 엉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서 살펴봤던 거예요. 생활수단이 과연 자본인가라는 것.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아니라 그
생활수단을 유동자본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이런 논리에서 앞서 나왔던 이제 노동기금설이라는 이제 사고방식이라는 게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생활수단이 이제 유동자본이고 이게 노동자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유동자본량이 이제 주어져 있으면은 노동자의 수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상승을 통해서 수가 늘어나면은 결국 이 불변의 노동기금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규정하는 바대로 다시 이제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불변의 이제 철칙이라는 거고, 철칙에 의해서 이런 철칙에 의해서 철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의미 없고 이제 오히려 해악이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들이 생각 횡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1권 7편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되도 않는 주장의 근원 중에 하나가 노동력과 생산수단 사이의 차이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아니라 우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식의 규정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유동자본이 아니라 노동자를 유지하는 생활수단 유동자본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나아간 결과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